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설명회 들으러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선배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훌륭하다 해가지고 무조건 훌륭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스타일이 좀 맞고 강의하는데 목소리를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나는 잘 맞나요? 상당히 얼굴이 지금 굳어 있어. 지금 굳어 있어가지고 무서워 죽겠어. 강의 못 하겠네. 저는 이제 교육학 논술로 바뀌면서 제가 1등 강사, 노량진에서 1등 강사가 됐어요. 노량진에서 1등 강사는 이제 세계에서 1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면 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교사로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 1인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나의 그 성장 과정은 지금 현재 1등이 되기 위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산하면 한 25년 되겠네. 한 25년 가까이 계속 노력해 온 결과가 지금 1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 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나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교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신해요. 여튼 반갑고, 저는 현재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교육학 중에서 교육사학. 교육사학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교육사학이 또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스쿨 이펙트라고 해갖고 그 학교 효과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 방면에 최고 이제 1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그 분야의 최고예요. 교육 격차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조건들을 쭉 제시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명예롭지 못하게 퇴진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약주를 너무 많이 드셔갖고 결국은 끝까지 교직 생활을 다 못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훌륭한 후배들을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지를 못하셨죠. 왜냐하면 워낙 자신이 똑똑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키웠으면 내가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을 텐데 나 뭐 교수도 키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어딘가. 그래서 무한 경쟁의 시장 속에서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는 그곳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였어. 그래서 내가 여기 학원가에 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4년 정도 돼요. 14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직 논술을 바탕으로 시작했어요. 교직 논술, 그 다음에 교대 편입 논술이라고 있어. 교대 편입 논술. 그래서 교대 편입 논술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뭐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쭉 공부를 했고, 더 이전보다 훨씬 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논술을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걸 연구를 쭉 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 그래서 교대 편입은 강의를 한 2개월 정도 되자마자 최고의 스타가 됐죠. 1등 스타가 됐어. 그래서 학원에서 2개월 만에 1등 스타 되는 것은 노량진에서 없어. 왜냐면 다 저 밑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 나는 그렇지 않고 딱 해가지고 딱 이런 식이었어.
그랬는데 여러 학원들의 음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결국은 그 음모에 빠져가지고 음모 중상 모략 이것이 빠져가지고 학원을 옮기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또 나는 하향세를 걷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대학에 교수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 우선 첫째 나이가 많고, 두 번째 이게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바닥이 퍼져 있어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력이라든지 그 사회적인 네트워크 이거 가지고는 전혀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원가를 선택했어요. 학원가에 왔는데 학원가에도 마찬가지죠. 교육학을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기존의 강사들의 벽이 워낙 두터워. 진입장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학적인 용어로 진입장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높아가지고 내가 거의 올라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예. 그래도 나는 거기에 아마 끝까지 했다면은 교육학 객관식이라 하더라도 아마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빨리 나를 갖다가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었네. 그래서 교육학 플러스 논술 이렇게 됐다고 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교육학 논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교육학 논술이 실제 점수는 20점밖에 안 돼. 그렇지만 교육학 논술 점수를 그냥 형편없이 받아가지고, 물론 과락도 있어. 8점 미만은 과락이거든. 그 받아가도 합격하기 어렵고, 최소한 한 16점 이상 정도 이렇게 받아야만이 합격할 수가 있고, 가능하면 교육학 논술을 빨리 자신감을 가져야만이 다른 전공에만 더 집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지금 현재 제가 3년 동안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간단히 설명하면, 객관식에 비교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육학이 매우 흥미있고 유용한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객관식일 때는 흥미있고 유용한 과목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걸러내기 위한 그런 과목이었다. 그리고 정말 그 교육학 공부하기 싫다 이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 한번 생각해봐. 2000페이지에서 어떤 심한 선생님은 3000페이지 상하 합쳐가지고 기본서만 해도 3000페이지란 말이지. 그 책의 내용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육학선 선생님들의 책을 이제 요약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책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나겠어.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설명이 어떤 문맥이라든지 또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한 게 아니고 암기하는데 유용한,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이거 초점을 맞춰서 그 설명을 했으니까 학생들은 정말 답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보면은 교육학 시간이 상징적인 폭력을 당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상징적 폭력을 잘 모르는데 나중에 공부하면 알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 교육학 논술을 배워가지고 빨리 현장에 가서 이걸 적용하고 싶은 그런 충동,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교육학 관련된 용어로 매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빨리 배워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교육학 논술로 바뀌어가지고 교육학 논술 강의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 매우 만족스러워. 왜냐하면 나의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학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다 이렇게 보거든. 그리고 교사고,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학의 선생님들도 교수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단순하게 그 임용고시 합격만이 목표가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 교육학의 유용성, 교육학의 가치,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걸 적용해 가지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학원 강의를 하지만 계속 그 교육과 관련된 책을 계속 쓰고, 그 다음에 원격 교육기관 그 교원 연수기관 있어요. 거기에 또 내 강사로 한 지금 15년 가까이 거기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총이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직 단체거든. 그 교직 단체에서도 계속 강의를 해. 거기에서는 교육 전문직을 시험 보는 사람들을 강의하죠.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하는 그런 많은 분들한테 내가 그 강의를 한다는 거, 이 자체가 나 자신에게는 매우 큰 보람이고
만족스러운 그런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안해, 내 자랑만 너무 많이 했어. 자, 그래서 이제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그 1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교육학 논술이란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교육학 이론을 적용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더 상세한 이론적인 어떤 설명, 이것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아주 간단해. 교육학 논술이라는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 현장의 문제는 가장 이제 많은 문제가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겠죠. 학생들의 뭐 비행이라든지 뭐 부적응이라든지 학습 부진화라든지 학생들의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사의 전문성 문제라든지 또 교사들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학급, 그 다음에 기타 학교 풍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단순하게 이 문제와 관련된 원인과 대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교육학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원인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물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 개념 속에 이미 나와 있어. 지금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야 돼. 객관식일 때는 설명할 수준이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머릿속으로 대충 직감이랄까? 감각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찍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주관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 수준,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교육학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육학 이론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알아야 되는데 교육학 이론 전체를 전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논술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요하겠죠. 암기를 통해서 자꾸 친구들하고 같이 설명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체적인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해.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은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추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교육학 이론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교육학의 이론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론의 교육학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론에 따라서 원인을 제시한다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논술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논술 스킬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논술 스킬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이 포함이 되는데, 이제 개요를 작성해야 되고 신속하게 개요 작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논점, 본론의 작은 주제를 논점이라고 이야기해. 보통 가장 적게 나올 때는 3개, 많이 나올 때는 5개 이렇게 돼. 그래서 논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 논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전혀 다른 답안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충동적인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할 수가 있어. 충동적인 스타일하고 반성적인 스타일인데 둘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적절하게 절충이 필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문제를 잘못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는 절대 그런 실수를 저지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옛날에 객관식 이제 행정고시 볼 때 객관식 볼 때 40문제거든. 그럼 40문제인데 이 40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행정고시는 한 문제당 좀 어렵기 때문에 1.5분씩 줘요. 근데 60분 동안에 40문제를 푸는데 나는 충동적인 스타일이고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선배님은 반성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충동적인 스타일은 빨리빨리 막 풀지. 빨리빨리 속도는 빠르나 실수가 많아. 그래갖고 40문제 중에서 막 열심히 풀기는 풀어.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10분이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쳐. 근데 고친 게 다 틀려버려. 그래가지고 고친 게 4문제 틀려. 근데 이 양반은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다 못 풀어. 이 정도까지 못 풀어. 그래갖고 4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결국 이분도 4문제 틀리고 나도 4문제 틀리고 똑같이 틀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충이 필요하다. 충동적인 사람은 더 반성적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습관, 이게 필요하고, 반성적인 사람은 속도를 빨리빨리 높여야 돼. 그럼 속도를 빨리빨리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자동화가 필요해.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정관념인데, 어디서 이거 많이 본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암기해가지고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번에 2014년 12월 6일 시험 봤던 거예요.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암기, 내가 그랬어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 문제 볼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이것은 신태수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문제하고 이거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답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수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행정고시 할 때 고정관념에 의해서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실제 시험 문제가 주유소에 대한 그런 문제였는데 대법원 판례에 관한 문제였어요. 주유소에 그 주인 모르게 거기 일하는 사람이 직원이 이제 돈이 필요했나 봐. 그래가지고 물을 탔어. 저기 기름에다 물 타면 안 되잖아요. 그 법에 어긋되잖아요. 근데 물을 타가지고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이 더 많잖아요. 그 돈을 직원이 챙겼어. 이제 시험 문제가 현재 이런 사례로 나왔죠. 한 3줄 정도 돼. 시험 문제가 쭉 나왔는데, 이때 우리가 학원에서 다룬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영업 정지를 받아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영업 정지 6개월을 받았어. 영업 정지 6개월이면 우리 학원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가 있는데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 학원이, 그 주유소가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 6개월 받은 것에 대한 이와 같은 사건이 행정법상에 있어서의 어떠한 개념과 관련된 것이냐, 이것이 우리 그 학원의 그 모의고사 했던 강사님의 시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왔던 거예요. 한 6개월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 답안을 썼어. 이 답안이 뭐냐면 이제 경찰 책임이란 거예요. 경찰 책임이란 것은 뭐냐면, 주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뭐 개라든지 뭐 자기 아들이라든지 뭐 그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그 나이 어린 그런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주인이 지는 것을 말해. 이것을 경찰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아니 생각해봐. 내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쇳바트를 가지고 가다가 쇳바트가 길 가는 사람 물어 뜯으면 누구를 죽여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 쇳바트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주인이 책임져야지. 쇳바트 뭐가 잘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시 공부하는 주제에 뭐 내가 그다음에 교사하면서 했지만 약자 편이었어요. 그리고 계층을 굳이 나눈다면 나는 하류 계층 수준에 해당됐다고. 왜냐하면 지금 난 빨리 고시에서 사회 계층 상승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유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겠어? 주유소의 감정 나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차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 그 당시에 내 차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에 대한 경찰 책임 쓸 때, 답안을 쓸 때
아주 그럴싸하게 답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건 암기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주유소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6개월 아니라 한 1년이든지 네가 영업정지 받아야 된다라고 답안을 막 그렇게 썼어요.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다고. 그랬는데 실제 시험장에는 이 시험 문제가 나온 게 아니요. 뭐가 나오냐면 13줄 중에서 10줄까지는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다뤘던 거하고 똑같대. 3줄이 밑에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 뭐가 나왔냐면 이때 주유소 직원이 6개월 영업 정지 받은 것은 너무 억울하다. 따라서 이 주인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러했어요. 우리는 주유소 직원 네가 책임져라. 여기 시험 문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정반대로 답안을 써야 돼. 그래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나와 똑같은 충동적인 스타일의 그 친구들은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식탁에서 고시원 식탁이 있어요. 거기 고시원이 일천 고시원이었어요. 오로지 우리는 하늘로 날아간다 승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시원에 몰렸다고. 신림동에 가면 지금도 일천 고시원이 있어요. 무슨 신성초등학교인가 그 맞은편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옆에 있는 고시원이 또 하나 이름을 새로 지었어. 금탑 고시원. 그래가지고 금탑도 상당히 이름이 그럴싸하잖아요. 그 합격하면 이제 금을 얻은 것과 똑같으니까 금탑, 금의 탑으로 이루어진 그런 고시원이었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시원이 점점 더 일이 뺏겨가지고 여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 볼 수가 있지.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내 이름은 본래 신태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본명이 아니야. 본명은 김자, 용자, 구자예요. 그래서 나 신태식, 학원 이름은 신태식. 그 다음에 대학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써야 될 곳에서는 김용구. 내 이름 기억 잘하세요. 신태식. 근데 내가 학원에서 워낙 유명한 이름이 신태식인데 내가 김용구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갖고 신태식 계속 유지하면서 1등을 이제 강사로서 1등이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가장 미안한 게 우리 조상님한테 미안해. 김씨를 신씨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본명을 계속 써. 3년 전부터 본명을 계속 쓰고 있어요. 어떤 이름이 좋은지 그 잘 몰라. 내가 강의가 안 될 때는 신태식 쓰니까 이름이 안 좋다 그랬거든. 그 1등 됐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은 결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정도 중요한데 열심히 하는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거든. 근데 이 중에서 한 녀석, 이 친구만 여기에 있는 답안을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엉터리로 쓴 거예요. 나와 똑같은 식으로 쓴 거예요. 문제를 잘못 지은 거지. 그 학원에서 다뤘던 문제하고 앞부분이 똑같아요. 13줄인가? 13줄이니까 한 11줄 정도까지는 거의 비슷하고 밑에 있는 2줄만 달랐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학원 선생님께서 적중한 문제 그대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어떤 친구는 여기 막 주먹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시험장에서 내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 나도 물론 그랬지. 야, 드디어 적중이 됐다. 이제 내가 이 고시에서 해방되는구나. 끝까지 읽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다 써놓고. 그래 밥 먹으면서 그때서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여기는 친구, 야, 그 학원 선생님 진짜 적중률이 대단하다 하면서 막 서로 칭찬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문제 아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 친구들이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다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바보 병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야, 잠깐만 진정해라. 왜냐면 지금 너무 막 이게 심하게 목소리를 톤을 올리니까 입속에 있는 밥이라든가 반찬이 막 튕겨가지고 이 속에 완전히 디범벅이 돼 있어도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밥 먹고 나서 우리 이야기해보자. 그래가지고 밥 먹고 이쪽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친구가 평소에 내 옆에 있는 저 고시원의 방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신뢰를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물론 부산대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들 다 신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만 신뢰해.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야, 이번 행정법 문제 이거 했는데 이 친구 말이 맞냐?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이 맞대. 그 끝부분에가 약간 이렇게 추가됐더라 그런 거예요. 7개 과목인데 7개 과목인데 하루에 2과목씩 봐. 그래갖고 4일간 시험을 보거든.
근데 첫날 헌법하고 행정법을 봐. 근데 첫날 망쳐버렸어. 그날부터 시험 보고 싶은 충동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개판으로 봐가지고 결국은 지금 여기에 와 있어. 근데 나만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왜 나보다 먼저 여기에 있는 학원 강사로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김지원 선생이라고. 김지원 선생님이 나하고 같이 행정고시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이제 그 행정고시 연령이 32세까지였어. 난 32세까지 하고 거기서 해방됐지. 이 친구는 계속 고시를 더 했어요. 아마 3년 정도 됐을걸. 근데 이 친구는 그때 나랑 공부했을 때 이미 1차를 합격했고 2차를 공부하고 있었거든. 근데 3년 동안 더 했는데 그 뭐 했나 모르겠어. 왜 합격을 못하고 여기까지 나왔는가 모르겠어. 3년 동안 뭔 짓을 했길래 그랬지. 여하튼 간에 나는 32세가 돼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고시기를 떠났어. 그때부터 나는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너는 이제 과거에 그 행정고시 했던 그런 저력이 있으니까 이제 부장을 해라. 부장을 해가지고 학교에 헌신, 온몸을 다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몸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별로 내가 그 사이에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안 돼 있어. 그때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나한테 인생 플랜을 짜줬어요. 이렇게 다 해갖고 너는 지금부터 1년부터 4년까지는 뭐하고, 그럼 4년부터 8년까지는 뭐하고, 그럼 8년부터 몇 년까지 뭐하고 쭉 짜줘가지고 너는 이제 8년 이때 지금 내가 그때 8년째 했거든요. 이때에 너는 전문직에 도전해라. 그리고 전문직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기에서는 이제 장학관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장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교육장 위에가 교육감이거든. 그럼 서울시 교육감 밑에가 교육장이요. 장이 더 높은 게 아니야. 감이 더 높아. 교육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나한테 희망을 주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뭐 행정고시고 사법고시고 그런 꿈을 가질 필요가 없지. 내 친구들은 나이가 넘으니까 더 할 수 없으니까 사법고시로 바꾸는 친구가 있어. 사법고시를 바꾸고. 그다음에 내 선배는 한 분 있는데 그분은 키가 작아. 163 정도 돼. 키가 작아. 남잔데. 그러니까 이분은 키가 작으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해갖고 호적에다 빨리 등록을 안 했나 봐. 그래갖고 내 선배인데도 나이가 어려 나보다 2살이 어려. 그래가지고 2살 어리니까 나보다 2년을 더 공부할 수 있잖아요. 난 딱 끝났어. 이 양반은 2년을 더 공부해. 둘 다 1차 합격했거든. 근데 이제 떨어져 버렸어. 이제 3차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나는 좀 슬프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시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시 그만두고 난 새로운 길을 간다. 근데 이 선배님은 한편으로는 이 선배님이 합격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상당히 컸어. 우리 똑같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선배님이 2년 남았으니까 이 기간에 합격 못하겠어? 무척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이 선배님이 떨어졌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게 인간의 마음인가 봐. 그 다음에 또 이 선배님이 떨어져. 나는 그때 학교에 이제 부장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어.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 이 양반한테 이러도 못하고. 그래갖고 이분은 그만두고 지금 학교에 지금 교감으로 있어요. 나는 나와가지고 이런 코스를 밟으려고 했는데 받기 위해서 죽겸사하게 했지. 그런데 전문직 시험을 봤는데 과거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한 3, 4년 동안 학교에 있는 동안에 행정고시를 했어. 그래가지고 학교에 완전히 충실했다고 말할 수 없지. 그래서 그 이미지가 널리 퍼져가지고 면접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서울시에서도 나를 선택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제 서울시의 큰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난 새로운 길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교원대 박사과정을 간 거예요. 그래서 교원대 박사과정을 가가지고 이제 내가 가고 싶지도 않았어.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석사 지도했던 교수님께서 너 와라 여기 박사 와라. 그래가지고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나의 후계자로 내가 너를 반드시 교수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누가 교수를 만드는데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내가 휴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본 결과 우리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대자보에 우리 교수님에 대한 것이 술 먹고 약간 학생들을 막 때리고 뭐 했다 이런 게 쭉 있더라고. 그리고 연구실은 양쪽에 이렇게 강목을 해가지고 딱 해갖고 못이 딱 박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연구실 들어가지 못해. 그 교수님 그 기숙사 거기에만 있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걸 다 빼달래.
그 함부로 뺐다가 학생들한테 뒤지게 얻어맞거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학생회 회장한테 가가지고 아니 나 새로 박사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가서 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나를 위해서 좀 풀어주라. 그렇게 사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럼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빼줬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그 연구 조교로 있었지.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이제 있으면서 학생들이 뭐 상담 온다든지 뭐 하면 내가 상담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또 성질 난 거야. 거기서 네가 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갖고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살리려고 막 그랬는데 어떻든 간 나는 빨리 끝내고 박사학위 받고 나오려고 교수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죽게 하면 살겠는데 교수님께서 먼저 음주에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만 교직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남한테 도움을 받지 못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것이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론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그 수준, 예? 그리고 틀, 이것을 확실히 하고, 두 번째는 논술 테크닉, 스킬, 이것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마 세계에서 나보다 더 이 논술 스킬을 잘 가르쳐준 사람은 없다고 봐. 확신해. 혹시 오늘 강의 듣고 다른 데 가가지고 나보다 더 설명 잘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내가 그분한테 나보다 더 잘하면 내가 승복할게. 다른 사람들은 논술을 가르칠 때 대부분 많은 글을 막 읽어보게 하고 글을 써보게 하고 이게 첨삭을 해서 주고 이런 식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 논술 공식을 알려줘. 글을 쓰는 그 패턴을 알려줘 버려. 그래서 신문의 사설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뭐 모든 책 그 쓰는 데 다 공식이 있어. 그 폼이 있어. 폼이. 근데 그 폼을 내가 교대 편입하면서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특허를 내지는 못했어요. 특허를 누가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폼을 완전히 익혀가지고 중등 논술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중등에 그 당시에 교직 논술이 있었어. 거기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탑이 됐어. 물론 교대 편입 탑이 됐고. 근데 2008년도부터 중등 논술이 없어졌어. 교직 논술이 없어졌어. 그래서 한 4년 정도 초등 교직 논술만 했어요. 그리고 나는 2005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2007년도부터 교육학 강의를 했고 쭉 하다가 교육학 논술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논술 폼, 그 틀 여기에다가 이론을 갖다가 집어넣는 작업,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야. 그래서 논술 스킬에 대해서는 우리 노량진 학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나를 따를 자가 없다. 이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설명과 틀인데 이 설명과 틀은 내가 본래 틀을 설명을 너무 잘해. 미안해. 지금 너무 내가 오늘 약간 오버하고 했는데 사실이야. 근데 팩트를 갖다가 어떻게 팩트는 있는 그대로잖아. 근데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할 수도 없네. 자, 논술 틀을 설명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내가 교육학 논술을 할 때 객관식 할 때 뭐 실패라면 실패인데 학생들을 빨리 많은 학생들을 끌어다니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나 큰 학원에서 강의를 나를 안 시켜줬어. 여기와 같은 큰 학원이 내가 여기서 교육학 하고 싶다 그랬더니 나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한 거지. 무능한 학원 관리자들이다 이렇게 봐야지 뭐. 나를 안 알아주면 좋다. 그럼 언젠가 후회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게 나의 확고한 소신이거든. 그런데 내가 그것도 원인이 있지만 큰 학원에 사지 못하는 원인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논술 틀을 너무 중점을 둬가지고 강의했다는 것이 내 실패 원인이에요. 그 당시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객관식에 내가 노하우를 이전에 내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하면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했어요. 여기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4년 동안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그 논술의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줘야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세부적인 것이 중요했는데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실패했으나 주관식에서는 다시 빛을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2번, 3번은 여기 노량진에 있는 어떤 강사보다 잘한다. 확신해. 그 다음에 이제 1번인데 1번도 정말 잘해.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강사님들은 객관식이니까 거의 빠짐없이 다 하는데 빠짐한데 다 중요하다고 해. 어디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정확하게 가려내지를 못해. 그렇지만 나는 다 알아.
여기는 학교 현장의 문제. 아까 내가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학교를 갖다가 혁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참여했어. 그래가지고 연구원으로 참여했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무엇이다, 이걸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라고 봐. 교사. 그래서 나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그중에서 교육학 논술을 통해서 교육학 이론을 명쾌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애워야 될 거, 이것을 나는 핵심적인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수시로 나눠주고, 그것을 7월 8월부터라든지 또는 9월부터 애운다는 것은 그것은 실패라고 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월부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1월부터 익혀야 돼. 그래서 그 빨리 익힌 사람은 3월 4월 강의를 안 듣고도 혼자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걸 익히지 못한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것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만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 1쪽에 한번 봅시다. 1쪽의 중등교육학 논술의 특징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학 이론을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현장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학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그 원인과 대책을 표현한 글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번 교육학 논술 능력을 습득하면 논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고득점이 가능한 답안 작성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능력은 전공학습은 물론 면접에도 도움을 주고 학교 현장에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 경영 능력을 높여주며 교육 정책 등에 대한 안목을 높여줄 것이다. 그랬어. 그 다음에 제 2절에 중등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과 범위 특징 그랬는데, 교육학과 전공의 배점 비율은 80점, 20점 이렇게 돼. 20점이니까 점수가 낮지만 교육학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빨리 익혀가지고 전공까지 전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을 빨리 가져야만이 전공에 올인할 수가 있어. 전공에 집중해야만이 학교 갈 수가 있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영어 잘하는 사람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영어 수학 잘하니까 다른 과목에 집중해갖고, 대부분 영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방면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강의 듣는 학생들에서 비교해서 보면, 다른 선생님들 강의 듣는 학생은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8월, 9월, 10월 가까이 될 때까지 논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해.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냐면 내가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1월 달부터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나는 1월 달만 지나고도 1월, 2월만 지나고도 나는 논술에 대한 자신이 있다. 난 또 나 혼자 할 수도 있다. 그런 자신감을 확실하게 심어주게 돼.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교육학 논술의 출제 경향은 거기 교육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하면 교원 양성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학 수강 및 폭넓은 교직 소양 활동을 통해 터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지역적인 교직 현상과 주제보다는 지역적인 것보다는 교직의 다양한 영역과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 평가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교육학 이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교직 사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학 논술의 출제 범위 중에서 출제 범위에 보면은 교육학 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 그렇게 나와 있고, 생활 지도 및 상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교육 사회 이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 여기에다가 만약에 평생 교육이 있으면 평생 교육을 넣어야 되는데 평생 교육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에서는 시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평생 교육론이 없잖아요. 평생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교육학에서도 다루기도 해. 그렇지만 여기에는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건 조금 이따 내가 왜 이걸 설명하는지 나도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관점에서 출제 범위 중에서 하나가 뭐가 빠졌냐면 교육 연구 및 통계가 빠졌어. 교육 연구 및 통계. 그래서 여기에 교육부 기준에서는 교육 연구 및 통계, 그 다음에 교육 사회 및 평생 교육,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여기 빠져 있다 이거예요. 빠져 있기 때문에
빠져있다고 해갖고 이걸 소홀히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교육학 개론 속에서 이 평생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여기 안에 소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연구 통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이 교육학 개론에 소개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영역으로서 이 평생 교육이나 교육 연구 및 통계가 빠졌다고 해갖고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조금 이따 기출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알게 돼. 그래서 교육 연구 및 통계나 평생 교육이 빠졌다고 해갖고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학 논술시험의 특징에 보면은 사례 지시형이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현재 출제 경향으로 봐가지고 사례 제시형이 뭐냐면 거의 A4 한 짝 일쪽 정도가 나오게 돼. 실제 학교에서 있었던 그 사례를 대화글로 나타낸다든지 또는 어떤 실제 있었던 그 어떤 그 무슨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한 페이지 정도를 제시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60분 동안 써야 돼. 그리고 이것을 B4 B4 두 장을 써야 돼. B4 두 장인데 이게 몇 줄 돼 있냐면 50줄이 돼 있다 이거예요. 시험 문제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두 장이다 이런 얘기야. 두 장이면 여기에 있는 지금 5줄씩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앞에가 25줄, 뒤가 25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60분 동안에 써야 되는 것이고 사례 제시형이고 그 다음에 B4 두 장 50줄이나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50줄이면 여러분이 50줄 다 쓰진 않지. 한 40줄 정도만 쓰면 돼. 40줄 이상만 쓰면 된다고. 그럼 40줄 이상 이걸 쓰는데 문제는 시간이 6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60분 동안에 이 사례 제시문을 읽고 빨리 문제를 파악해야 돼. 그러면 이거 문제 읽는 동안이 5분이라고 해봐. 뭐 자세히 읽는다고 해서 5분 걸린다고 해봐. 그 다음에 5분 그래갖고 개요 작성해야지. 개요 작성을 간단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목차만 딱 해도 금방 연결해서 써 나갈 수가 있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은 이게 목차만 써가지고는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개요 작성은 보통 학생들이 그냥 간단하게 한 사람은 10분에 하는 사람도 있고 20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에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글로 표현해야 되겠지. 표현하는데 한 20분이나 30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문제를 딱 보고 머릿속에 팍팍팍 자동화가 돼야 돼. 그래서 가장 핵심은 출제 경향에 맞는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요하다. 자동화. 그래서 자동화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자동화라면 논술 스킬, 논술 쓰는 요령에 대한 자동화. 딱 받으면 탁탁탁 서론부터 시작해갖고 탁탁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경 지식에 대한 이론, 배경 지식에 대한 자동화. 이것이 돼야 된다. 이게 자동화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동화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수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술 스킬과 배경 지식을 이 문제 출제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출제 경향에 따라서 교육학 기출문제 그 해설을 한번 보겠어. 해설을 보면 2013년 5월, 2014년 12월, 2014년 6월 이때는 이론에 근거한 원인 분석, 이론에 근거한 대안 제시였으나 2014년 12월 달에는 이론에 대한 설명, 이게 중점을 뒀어.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4번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4번 기출문제 중에서 3번은 여기에 있는 현장의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학 이론을 적용해갖고 원인이나 대안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문제는 이 이론 설명, 이것이 본론의 논점 4개 중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론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론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한번 봐봐. 기출문제 한번 봐봐. 기출문제
6쪽에 보세요. 6쪽. 6쪽, 7쪽. 자, 7쪽이 봐봐. 7쪽에 보면은 2013년 5월 출시 문제인데, 다음은 박 교사가 담당 학급의 쌍둥이 남매인 철수와 영희의 어머니와 상담을 실시한 사례이다. 박 교사가 기억에서 말했을 법한 영희의 IQ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기반을 두고 영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랬어. 기억 블랭크 가운데 중간에 봐봐. 그럼 영희 IQ는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박 교사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했어? 아, 그렇군요. 돈 높았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니네요.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니네요 라는 그런 말로 봐가지고 기억 박 교사가 한 말은 틀림없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한 말 속에는 논거가 한 3개 정도가 필요해. 논거. 왜 이렇게 당연히 좋겠으면 높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니네요 라고 안심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이유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IQ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IQ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IQ라는 것은 안정된 값이 아니라 IQ라는 것은 변화 가능하다, 유동적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 오차라는 게 있어. IQ 측정상의 문제. IQ는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표준 오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 오차. 표준 오차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IQ를 측정하면은 어떤 때는 99도 나왔지만 어떤 때는 100도 나오고 또는 뭐 98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평균에서 이게 벌어지는 그 점수 차이, 이것의 평균을 말해. 그래서 표준 오차를 고려한다면 여기에 있는 영희는 IQ가 99가 아니라 100도 될 수가 있고 101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요. 이때 우리나라 평균 IQ가 100이기 때문에 영희는 IQ가 평균 이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 논거는 요즘은 이제 IQ라는 것이 가드너의 멀티 인텔리전스라든지 또는 카텔이나 호응과 같은 그런 결정적 지능에서 후천적인 연습이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능이 발달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이론을 이해한다면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니로 이런 말을 하겠지. 그다음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부는 IQ도 중요하지만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 그래서 공부 방법인데 그런 전략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쓴다면 충분히 커버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 밑에 배점을 보면 IQ에 대한 해석에 대한 시험 문제는 여기에 여기 교육 연구 및 통계는 아니지만 IQ에 대한 해석은 교육 평가에서도 나오지만 교육 연구 및 통계에서 자세히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IQ에 대한 해석에 대한 교육 연구나 통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 다음에 기대의 가치 이론에 근거한 원인과 해결 방안, 기대 가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른 원인과 해결 방안. 이때도 여기에 있는 기대 가치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재심을 분석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의 근거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밑에 마찬가지 욕구 위계 이론도 마찬가지 이것에 근거해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 쪽에 9쪽에 봅시다. 2013년 12월 정시 문제에서 다음은 A중학교 초임교사인 박 교사와 경력교사인 최 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다음 대화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랬어. 자,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이제 분석할 때는 분석의 기준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문화실조의 관점에서 이걸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분석할 때, 진단할 때 잠재적 교육과정과 문화실조에서 분석해라. 그럴 때는 먼저 뭘 설명하겠어? 여기서 이론에 근거한 원인 분석, 그 다음에 이론에 근거한 대안 제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본론의 내용 구성을 먼저 이론을 설명하고 또는 이론에 대한 기본 입장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설명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의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문의 문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의 근거한 대안 제시 역시 마찬가지.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의 근거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때 대안을 제시할 때는 이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다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써야 된다고. 첫째, 둘째 이런 주장을 쓰고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써야 돼.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무엇, what 아니면 how 이걸 써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공식이 거의 간단해. 아주 간단해. 논술 공식이 아주 간단해. 여러분 자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론에 근거한 원인과 대책 여기처럼 이렇게 나왔다면 첫 번째 이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분석하고, 재심은 분석해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논점이 나오게 되고 각각의 이게 6점이니까 2점, 2점, 2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을 설명한다라는 것을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론을 설명하는데 학교에서 뭐 문화재생산이다,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다, 또는 뭐 스키너의 작동적 조건화설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렇지만 그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전공에서는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교육학에서는 전부 다 말로 풀었어야 돼.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말로 풀어서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문화실조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진단하고,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 생활에서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 갖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설명해 줘야 돼. 잠재적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교사의 언행, 태도, 사고방식, 그다음에 학교 풍토나 문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줘야 돼. 그것에 비춰봐가지고 쭉 봤더니, 재심을 봤더니 첫째, 선생님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첫째, 이 이론에 비춰봤을 때 첫째, 선생님이 학생 지도에 소홀하고 있다. 그리고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걸 딱 써주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다. 학교 풍토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학교 풍토를 보니까 여기 전반적인 학교 풍토가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반항적이고 저항적이고 냉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지. 그럼 셋째, 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뭐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든지 협동학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갖다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물론 문화실조도 마찬가지. 문화실조란 무엇이다? 먼저 그걸 설명해야 돼. 문화실조란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환경의 결핍으로 인해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왜곡, 지연, 상실 현상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외워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거 좀 외워. 근데 대학교 때는 잘 안 외워. 대학교 때 잘 외운 사람 막 손들어봐. 거의 잘 안 외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외워. 내가 고려대학교에 그 강의를 하는데, 학부 강의를 하는데 잘 안 외워.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 어떤 학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모습을 이제 노트 같은 거 가져와. 그 친구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친구는 임용고시든 공무원이든 하면 합격하기 쉽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부르지. 그래가지고 임용고시 한번 도전해볼 의향이 있는가 물어봐요. 그러면 공무원 한번 도전해볼 의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내가 정확하게 깨뜨려 본 거지. 미안해. 그래갖고 그 친구 내 말을 듣고 여기 공무원 진짜 시험 준비하러 온 친구가 있어요. 물론 임용고시도 마찬가지. 그런 친구도 많이 있지. 교직 과목 이수하니까 그래. 자, 그래서 문화실조 진단하고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 동기를 유발시키는 위한 방안으로서 협동학습 실행, 형성평가 활용, 교사 지도성 행동에서 각각 두 가지씩 논하시오 그랬는데, 여기에서 협동학습이나 형성평가, 교사 지도성의 분량이 너무 많아. 양이 많은데 이 많은 양을 여기에 그 각각의 배점 2점씩 정도 3점씩 되니까 이 3점에 맞게 핵심적인 것만 써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다 논술 스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 쪽에 2014년 6월 출시 문제.
2014년 6월 출시 문제 보면 다음은 A 중학교 11쪽에 있어. A 고등학교 체교사가 작성한 성찰 일지 일부이다.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철수의 학교 부정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서 설명하고 철수의 학교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기법 두 가지, 행동 중심, 인간 중심 상담에서 각각 두 가지씩만 논하시오. 그랬어.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부정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서 설명하라 그랬는데, 이 이론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은 내가 가장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 문제도 다른 사람은 이거 나올 거 예상도 못해. 그 다음에 행동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그 다음에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한 두 가지 방안,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수업 전략, 장학활동의 관점에서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나와 있어. 자세한 설명은 다 못하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 10쪽에 보세요. 10쪽에 작년에 2013년 12월 기출문제 우수 답안 학생 중에서 20점 중에서 20점 만점 받은 학생이 있어. 나한테 강의 듣는 학생이야. 가정과 학생이거든. 근데 이 친구는 20점 만점 받았는데 올해는 시험을 잘 못 봤대. 작년에 20점 만점 받았는데 떨어졌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2차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래. 1차 시험 보고 나서 바로 2차를 들어가서 열심히 하지 않고 합격하려나 말라나 막 이렇게 하다 놀았나 봐. 그래가지고 결국 2차에서 열심히 안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올해 다시 시험 봤거든. 작년에 만점 받았는데 올해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 같아. 내가 가채점을 해봤어. 자, 그 다음에 2014년 6월 출시 문제에 대한 답안 중에서 13쪽에 봐. 13쪽에 보면 이것은 6월 달에 시험 본 것인데, 그 합격한 학생이 나한테 준 답안이요. 물론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나한테 준 거죠. 내가 그걸 첨삭을 했어. 그런데 이 친구는 19.67. 19.67은 세 사람이 채점하는데 두 사람은 20점을 주고 한 사람은 19점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작년에 19점 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 중간에 시험 본 것이긴 하지만 너무 많다는 이야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내 강의를 들으면서 매주 시험을 보는데 안 보고 보는 게 아니야. 안 보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는 오픈북 상태로 봐. 오픈북.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가 100쪽까지 공부했다. 그럼 그 중에서 100쪽 중에서 문제가 나와. 그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내지.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면서 머리에 애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 쓸 수가 있겠어. 그리고 써봤자 아무 효과가 없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갖다 쓰는 것은 머리에 없는 데 갖다 쓰면 그냥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지. 그게 아니라 책을 보면서 완벽한 답안을 만드는 능력을 그때 길러야 돼. 그래서 그걸 2개월 정도 들으면은 완벽한 답안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그 비고치키 이론을 이야기한다면 페이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로부터 벗어 나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1월, 2월만 강의 든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싶어. 만약 내가 잡고 싶지 않아. 계속 잡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 번의 기출 문제를 나는 거의 99% 가까이 적중을 했어. 모의고사에서 특히 모의고사까지 적중을 했어. 근데 올해는 문제를 지랄 같은 문제를 냈어. 그래갖고 노량진 전체 선생님들도 다 빗나가는 문제였고, 나도 완전히 적중을 못했어. 그래서 올해 나를 믿고 온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 한번 생각해봐. 지금 기출 문제가 지금 4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완전히 적중을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신태희 선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한테 왔어. 그래갖고 9월부터 11월 강의 때 학생들이 770명이 강의를 들었어요. 물론 여기 8층, 9층, 그 다음에 토요일 기간제라든가 멀리 사는 학생들에서 토요일 반 하나 개설했어. 그리고 3개 반이었는데 770명이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뭘 보고 왔겠어? 나의 적중률을 보고 왔겠지. 그런데 이번에 내가 100% 적중을 못했어. 그래서 나를 볼 때 그 친구들이 눈물을 보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진짜 미쳐버리겠어 지금. 그래갖고 한 거의 2주 정도 나도 약간 멘붕 상태였어. 문제를 지랄같이 내가지고 이건 지금 투사가 아니야. 문제를 교육학 논술 문제면
교육학 논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점수를 잘 받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점수를 낮게 받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엉터리 문제를 냈어. 엉터리 문제. 아마 이 사람들 채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가 카페에 다 올려놨거든. 여러분이 이거 해설도 했어. 내가 내 카페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어. 그거 봐봐. 다음은 A중학교의 학교 교육 계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에서 교사들의 분임 토의 결과의 일부를 14쪽에 있어. 14쪽 교사들의 분임 토의 결과의 일부를 교감이 발표한 내용이다. A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하고 그랬어.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하고. 학생들이 이걸 보는 순간 멘붕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어디서 소스가 있어가지고 카페에다가 토요일날 시험 보는데 내가 목요일날 올려놨어. 올려놨는데 그 내 강의 듣는 학생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한 800명 정도밖에 보지를 못했어. 카페에 올려놨는데 어느 교수님께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는 중요한 학자들 중심으로 나온다 그랬고 그 학자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나왔어. 그래서 거기다 내가 피터스하고 그다음에 그 마이클 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영하고 번스타인하고 몇 명을 넣어놨거든. 그 설명해놨어. 근데 학생들이 설마 그 학자들이 나오겠는가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어.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고 책에도 다 있고. 근데 마지막에 모의고사에서 강조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여튼간에 문제가 형편없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두 번째,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이것도 해석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식. 이것도 교육학 전체에서 다 답안을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고, 네 번째,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 이것은 학습 조직 구축 원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평생 교육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다루냐, 어디에 있냐면 교육학 개론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행정학에서 가끔 다루는 게 하나씩 있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평생 교육도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나는 내년에 전략이 올해와는 좀 달라. 전략이 쌍끌이 작전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쌍끌이? 쌍끌이라고 그물을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이중으로 설치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까지 그냥 완전히 다 긁어 모아버리는 거 쌍끌이거든. 그래서 작전을 약간 쌍끌이 작전으로 나가가지고 완벽한 적중. 만약에 내가 내년에도 완벽한 적중을 못하면 나는 학원 은퇴할 생각이야 지금. 참 대단하지. 왜냐하면 쌍끌이 작전이기 때문에 그거 빠져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쌍끌이 작전이어서 전부 다 교육학 이론을 다 외워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기본 폼이 있어. 폼을 완전히 여러분한테 그걸 습득시키고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 폼을 적용해 가지고 답안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일차적으로 길러줘. 기본적인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쌍끌이 작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개념이나 속성들만 쭉 뽑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한테 좀 힘들겠지만 중요한 것들을 외우도록 딱 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와 있는 그 학습 조직의 원리와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갖다가 여기에 있는 데다 끌어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논술을 혹시 잘못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실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논술이 그 한 40줄에서 50줄 정도 쓰면은 1500자에서 원고지로 계산한다면 2000자 정도 써야 돼. 1500자 2000자 60분 동안에. 그러면 1500자 2000자인데 여러분이 실제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1500자나 2000자를 그대로 다 외워 가지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추론해야 되고 그 문제를 잘 분석해 가지고 그 답안을 만들어야 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은 300자나 400자 정도밖에 몰라. 왜냐하면 핵심적인 개념 중심으로 외웠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외운 것은 이것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1500자나 2000자로 늘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논술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논술 능력은 이거 1500자나 2000자를 그대로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장 능력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난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기 때문에 효용 가치와 전이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인데, 거기에 모범 답안 봐봐. 15쪽에 서론은 이제 거기 쭉 나와 있고, 본론에서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목적 논술 해가지고 모범 답안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모범 답안에는 쓰지 않았지만 논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논거들을 거기에 1, 2, 3, 4, 5, 6 쭉 써놨는데 6뿐만 아니라 더 많을 수가 있어.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 했고, 16쪽에 이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3가지 설명해가지고, 물론 모범 답안 올려놨어. 모범 답안 올려놨지만 이것 말고도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논거로서 2-3에 1, 2, 3, 4, 5, 6, 7, 8, 9, 10, 11, 11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논거가 딱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채점하는 게 아마 골치 머리 깨진다고 봐. 세 번째,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식 역시 마찬가지 모범 답안 올려놨어. 모범 답안 올려놨는데, 이것의 핵심적인 것은 이제 켈러라든지 또는 피아제라든지 비고츠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것을 인용해가지고 논거를 쓰면 돼.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인정될 수 있는 논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3-3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0번까지 쭉 제시했어. 이것도 논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학생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다음에 4번,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 3가지 설명 그랬는데 이것도 모범 답안을 올려놨어. 센지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센지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것을 올려놨지만, 그 밑에 4-3에 나와 있는 이것 말고도 인정될 수 있는 적합한 중요한 논거 해가지고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쭉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해놨어. 그러니까 이번에 답안의 논점들의 특징은 논거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제를 엉터로 출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19쪽에 합격기 소개에 보면은 앞으로의 삶을 위한 예방 접종 해가지고 이분이 답안을 썼어. 작년에 이 합격한 학생들이 원고를 제출했는데 이 원고들을 내가 다시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내가 쓴 게 아니고 그 원고를 모은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다시 태어나도 교사의 길을. 다시 태어나도 교사의 길을.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이라는 책은 있어. 그것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한 학생들을 합격기를 모은 것이거든. 그 친구들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나는 고시를 선택하겠다 이거였거든. 우리는 그게 아닐까. 다시 태어나도 교사의 길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교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래. 여기에 있는 내용을 쭉 여러분 읽어보면 1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래. 자,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은 임용고시 합격을 여러분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공이라든지 교육학 모두에 해당되는데, 첫 번째 학습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 고시 공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해당돼. 물론 자기 주도 학습의 반대는 교사 중심의 학습이지. 교사 중심의 학습.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어떻게 보면 교사 중심의, 교사 선생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고시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돼. 자기 주도 학습의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진단해서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하고, 그 실행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좋은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해가지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다시 정해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해. 근데 이것이 누가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 결정을 해야 돼. 누가 결정해주면 좋지. 훌륭한 선생님이 이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 들으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건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중간에 무슨 이성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성 친구 헤어져가지고 고통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 컨트롤해야 된다고. 이성 친구 도망쳐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내가 이성 친구 사귈 때 기준을 이야기하지.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 이성 친구 사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사귀었을 때 긍정점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그럴 때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내가 언제든지 오라고 할 때 오고 가라고 할 때 빨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이성 친구가 돼. 그래가지고 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와. 보고 나서 5분 보고 가. 그럼 빨리 가. 근데 오지 마라고 할 때 오고 가라고 할 때 안 가고 그러면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구성했어. 암. 그것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퍼져가지고 온몸에 퍼져가지고 나도 죽고 걔한테까지 전이 돼가지고 다 죽어버려. 그래서 고시 공부할 때 자기주도학습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전략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은 거의 교직 과목 이수하는 정도 수준이면 다 지능은 비슷해. 별로 차이 없어. 중요한 것은 공부 방법이고 전략이에요. 거기 프린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권화가 매우 중요해. 단권화. 단권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단권화는 이것이 거의 여러분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면 돼. 기본서하고 서브노트 두 개의 단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죠. 단권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본서, 이 기본서는 진짜 마음에 든다, 내용도 풍부하고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그 기본서를 선택한 다음에 그 기본서에다가 내용을 계속 추가해. 중요한 것을 별표를 친다든지 또는 뭐 기출문제를 거기다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제시해 놓는다든지 또는 여기서 반드시 애워야 될 것, 주의사항을 표시해 놓는다든지 뭐 등등등 밑줄을 잘 그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해. 그래서 이 기본서가 책은 여러분 것이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서의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가장 짧은 시간에 이 기본서의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단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브노트. 서브노트는 기본서는 이제 분량이 많아. 근데 교육학 같으면 옛날에 2000이었지만 지금 이제 거의 1000쪽으로 다 줄어들었어. 이내. 이것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나라고 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1500쪽에서 2500쪽 만들고 있을 때 나는 과감하게 900쪽으로 확 줄여버렸거든. 그러니까 900쪽으로 하니까 적은 분량을 가지고 쉽게 공부하니까 근데 적중이 다 여기서 책에 다 나왔고 다 적중이 됐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제 불만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뭐 적중도 못하면서 무슨 분량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많이 외우게 하는가 막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이제 나한테 와버렸지. 더 이상 말을 안 켰는데 뭐 우 선생님, 구 선생님, 뭐 하여튼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학생들이 전부 다 나한테 다 이렇게 와버렸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겠어? 책을 줄일 수밖에 없겠지. 나처럼 막 이제 슬림하게 막 줄였어요. 근데 나는 또 다시 역으로 또 나가 쌍끌이 작전으로 나가지. 다른 사람들 절대 쌍끌이 이야기하지 마. 정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본서나 서브노트를 단권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 중에서 이거 이제 내 서브노트예요. 이 기본서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 중요한 테마 주제별로 여기 주제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주제별로 한 페이지 아니면 두 페이지 내에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적인 걸 딱 정리를 해놔.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만이 여러분이 구조가 돼. 이것을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직화라고 이야기해. 의미 있는 체계화. 그래야만이 여러분한테 암기할 양을 줄여주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눈에 가장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봐야 돼.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서는 이게 많으니까 양이 많잖아요. 이것은 이해를 위해서 써야 돼. 이해를 위해서 쓰는데 이것을 이건 내 책이고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 속에다 포스트잇도 붙이고 막 여러 가지 걸 다 해. 그래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이 책의 내용을 빨리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서브노트 이 친구처럼 이렇게 막 걸레처럼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했어. 이 친구는 영어과인데 강릉대학인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1년 공부해갖고 영어과인데 합격한 친구라고 이렇게. 이 친구는 남자친구 누구 뭐 소용없어. 그 오로지 공부밖에 안 해. 그리고 1년 동안만 난 하고 끝내겠다 이런 각오로 했던 친구라고. 점심 먹을 때도 복잡할 때 안 가.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제일 복잡해. 근데 그때 안 가고 이 친구는 항상 2시쯤 가. 그래갖고 혼자서 먹으면서 암기한다고. 메모리 카드 가지고 철저하게 암기하고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단고나, 그 다음에 단고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수하고 서브노트, 그 다음에 이해 점검, 메모 노트, 메모리 카드, 이것을 내 강의 듣는 사람은 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전공도 다 만들으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것을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만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무거우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스마트폰에다 찍어가지고 다닐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것보다도 작은 그 링으로 끼우는 거, 지금 손바닥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서브노트 중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을 다시 거기 링으로 끼우는 거에 거기다 해가지고 외워야 된다. 나 다 행정고시 할 때도 옛날 했어. 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짜투리 시간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야 된다. 짜투리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잠자거나 어떤 일에만 직접 일을 위해서 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시간을 말해. 그럼 화장실에 가는 시간, 뭐 시간 다 짜투리 시간이거든. 밥 먹는 시간 다 짜투리 시간이야. 짜장면 시켜놓고 기다리는 시간도 짜투리 시간이야. 다 짜투리 시간. 이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소지 가능한 그러한 학습용 도구가 필요해. 이게 바로 메모리 카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된다고. 세 가지. 단권화의 기본서, 서브노트, 메모리 카드. 지금 현재 노량진에 다 이게 유행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교육학 강의 들은 사람은 교육학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익혀가지고 진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가르쳐 주죠. 그다음 세 번째 스터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학습 전략에 해당될 수도 있고 뭐 동기 행동 전략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왜 스터디를 해야 되냐면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도 있긴 해. 그런데 스터디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검증.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막 이야기해 보는 거죠. 그래 이야기해 봐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 뭐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나중에 자세히 다 설명해.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 동안 공부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임용고시 하는 남자친구가 있어도 괜찮다고 봐. 물론 난 놀기 싫은데 같이 놀자고 하는 그런 친구는 암적인 존재라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1년 동안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인데 같은 친구라 하더라도 여기서 그 1월 달에 다 친구를 여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하고는 도저히 잘 안 맞을 것 같다. 그 사람은 빨리 탈퇴를 해버려. 뭐라고 핑계 대냐면 개인 사정으로 내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거기서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개인 사정으로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 나한테 다시 와. 그래갖고 다시 내 스터디를 다른 사람으로 해달라. 그래갖고 다른 사람으로 해갖고 1년 동안 정보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재수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 근데 재수생은 문제는 작년에 뭐 1차를 합격했는데 2차에 떨어졌다. 이 친구가 제일 좋지. 초수한테는 제일 좋은 파트너라고 봐.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한 5수 정도 하는데 한 번도 1차도 합격 못했다. 이 친구하고 사귀는 것은 조용히 나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같이 이전에 스터디 하는데 한양대학교 나온 친구예요. 근데 한양대학교 별로 안 좋아해. 이 친구 때문에 그래. 이 친구들이 두 명이 자기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하나는 이 이름이 다 이름까지 있는데 이연주라는 친구야. 여자친구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조재익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교육부의 그 과장이라고 해.
우리나라 공교육과 관련된 과장이야. 둘이서 아주 좋아해 사귀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야 결혼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칭찬까지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이서 이제 학교 현장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 교사였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육학 이것에 대해서 스터디하면 우리한테 다 물어보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려요, 이 친구들은.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잘한 것은 별로 없어. 이 친구들은 교육공학을 전공했거든. 그래가지고 뭐 행정법이나 무슨 경제학이나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줘. 자도 잘 몰라요. 진짜 짜증나. 그래가지고 최종 시험 결과에서는 우리는 다 떨어지고 자기 둘이만 합격했잖아.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별로. 그래갖고 나 이 친구를 갖다가 깨끗이 내 머릿속에 잊어보려고 했거든. 아무리 잊어보려고 해도 잊어버리지가 않아. 내 공부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만 합격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전화했어. 그랬더니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술 한잔 사겠대. 아직도 가기 싫어. 그래서 일단 전화는 한번 해놔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연락하려고. 이 친구는 어디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서울시에 있대 지금. 서울시. 둘 다 과장급이요. 4급 수준에 해당돼. 그래서 스터디할 때는 그 공동 운명체. 우리는 같이 합격하고 떨어질 때는 따로따로 떨어지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고. 나 떨어지니까 너도 같이 자꾸 나 물귀신 작전으로 가겠다, 이것은 안 돼.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 전략. 1년 동안 계속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보면은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왜 내가 교사가 돼야 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성취 가치. 성취 가치는 이제 교사, 임용고사에 합격하는 거, 이것이 왜 필요한가,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그냥 막연하게 엄마가 하라니까 이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여러분 나보다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아는데, 내가 볼 때 여성 중에서 가장 자율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한테 터치받지 않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직업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지. 교실에 가면 자기가 뭐 왕이라고 표현하면 적합하지 않고 자기가 자유롭게 학생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어. 물론 그러려면 전문성이 필요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약간 뭐 예술가적인 그런 감각이 필요하고, 저는 뭐 운병가라든지 또는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학생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교육의 매체는 옛날에는 뭐지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잘하다가 이런 거였는데, 요즘 뭐 멀티미디어 잘하다가 이런 것은 잠깐 보고 그냥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선생님의 온몸, 선생님의 표정, 모든 것이 다 교육 매체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이 한 5, 6년 전부터 나왔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 선생님하고 함께 호흡을 해야 돼. 어쨌든 간에 교사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분한테 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계속 연구하고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어. 다른 데가 없다니까. 다른 데 회사 가면은 뭐 애 키운다고 해도 그만두라고 하고 그런다니까. 그 애 키우고 가면은 내 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이 돼. 근데 교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연수해가지고 박사까지 갈 수 있는, 박사 가고 뭐 무슨 유학을 가든지 마음대로 해. 유학 가도 다 절반씩 자신의 보수의 절반을 다 지원해 줘. 그러니까 유학 가도 되고, 내 교수님의 그 딸은 저기 미국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살다 왔어요. 10년 살다 오는데 거기 가서 첫 번째는 석사 과정 2년 이제 휴직 받고 50% 받고, 그다음에 또 박사 과정 해가지고 3년 또 받고, 그럼 5년 있잖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 더 이상 없잖아.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또 해가지고 또 아이 낳아가지고 또 다시 또 받고 2년 받고 또 받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살다 왔다니까. 그래서 연구 연수 무한 가능해. 자기 발전 가능성. 아까 지금 자율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결혼 순위가 높아져. 그래서 결혼 순위가 거의 1등 아니면 2등으로 올라간다고. 그럼 결혼 2등 순위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여기 1등이요. 그다음에 2등 여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한 7등 정도라고 봐. 물론 등수가 15등까지 있어. 결혼 정보회사 가봐. 그러면 7등이면 이게 이렇게 같은 이 각도로 가봐.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남성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쥐꼬리만 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2등을 가면 이 정도로 면적이 넓어지게 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선택의 대상이 된다. 이게. 그러면 1등 정도 가면 이제 다 대한민국 남성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결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무슨 검사, 판사 할 거 없이 의사고 뭐 지랄이고 뭐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선택하면 돼. 상대편이 약간 싫어하면 약간 재구성을 해. 얼굴도 재구성하고 약간 하면 돼. 그것이 현재 패러다임이니까. 패러다임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은 다 해당이 돼.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난 돈은 괜찮다. 그러면은 무슨 의료 계통이 있는 사람을 해갖고 내가 건강이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한방병원 의사 결혼해갖고 한약 갔다가 서비스로 막 학생들한테 막 주고 막 그러면서 감기 걸린 사람도 주고 막 그래. 그러면 된다고 해. 그래서 이 결혼 순위 1등이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 계층 상승이라고 봐. 뭐 계층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계층 상승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지. 다른 데 뭐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 가려면 1년, 2년, 막 3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년, 2년 정도의 이 교사를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이 결혼 순위 1순위로 선택하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사는 평생 동안 솔선수범해야 되는 직업이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다른 여성들은 다 잊어버려. 공부하는 거 다 잊어버려. 왜냐하면 공부와 관련된 일을 안 하니까. 교사들은 공부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키지.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 친구 하나 이야기해 줄게. 내 친구는 그 자기 와이프를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을 데리고 엄마한테 갔나 봐. 그랬더니 이제 그 여성이 별로 얼굴이 좀 안 이뻤나 봐. 지금 한 25년 전이요. 그러니까 안 예뻤으면 요즘 같으면 빨리빨리 부분적으로 약간 자꾸 이렇게 깨끗이 해버리면 아주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안 됐나 봐. 그래가지고 얘 갔는데 엄마가 얼굴을 보고 나서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가지고 왜 저런 애를 데려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근데 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께서 경제적인 가치를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연봉 3천씩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35년입니다. 35년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12 곱하기 35 그래가지고 10억 얼마인가 나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보고 네가 마음대로 잘 골랐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얼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지금 이제 아까쯤에 이야기했던 그 얼굴 부족한 부분을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순위가 된다 이런 뜻이야.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 일단 합격하면은 여러분한테는 많은 것이 주어지고 남성들은 지금 현장에 가면은 여성들 교사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노처녀들이 많고 나이가 뭐 1살 2살 더 먹으면 어때? 그분들이 이미 돈도 많이 벌어놨어. 그래서 가면은 나를 갖다 그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 눈이 다 눈에 불을 쓰고 있을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남성들은 바로 그분하고 결혼하면은 계층 상승이 지금 하류 계층에서 중류 중류로 팍 올라가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있으면 상류의 상중 하중에서 상은 안 되고 상중 상하 중에서 상하가 돼. 어떻든 간에 상류에 올라간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지금 현재는 상, 중, 하빨이 지금 핫빨이. 이 중에서 갑자기 친구를 만나면 중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 계층 상승이 돼야 된다니까. 남성들도 동기, 성취 가치에 대한 동기부여 이거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주변 사람들이 막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여자 친구들이 막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거부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고시 공부 합격한 연후에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고시 공부도 떨어지고 그때 사귀자는 친구들도 다 도망쳐버리고 그래갖고 쫄딱 망해버렸다 이거 볼 수가 있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동기 전략에서 성취 가치 인식, 숙달 목표 지향형, 자기 효능감 높이기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묵묵하게 숙달 목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서브노트나 단권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암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숙달 목표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족 지연 능력. 1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거 참아야 돼. 참지 않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면서 못해. 세 번째 행동 전략으로서 행동 통제. 자기 스스로 행동을 공부하는 거 이외에는 가능하면 단순화시켜야 돼. 그 다음에 학업 시간 관리, 공부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고 철저하게 그걸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도움 구하기. 내가 성년이다 성인이다 해가지고 뭘 물어보면 주저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
실수를 무릅쓰고 상대편이 나 어떻게 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막 가서 물어봐야 돼. 아까쯤에 이 친구가 그랬어. 물어보기 왕. 이 친구 별명이 물어보기 왕. 아주 금방 설명했던 것도 또 물어봐. 미쳐버려. 그래도 계속 물어보니까 정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에 대해서 또는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 처음 공부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 그래서 도움 구하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그 작년에 나한테 내 조교했던 친구가 체육과 학생이었어. 경희대학교 나왔어. 거기 마치고 군대 가가지고 7년인가 ROTC 해가지고 장교로 근무하고 왔어요. 7년 공부하면 머리가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지. 여기 와서 체육과인데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합격기를 이 친구가 썼어요. 지금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이 합격기가 있어. 그 속에 쭉 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처음 교육학이나 전공 강의를 들을 때 마치 제2 외국어를 듣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 나는 그 친구가 그 정도인지 몰랐어. 그래서 그 합격기 있는 순간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니까. 아, 이 친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걸 갖다 참고 내고 또 들으면은 친숙해져 자꾸. 그래가지고 점점 더 여러분이 합격에 가게 돼. 초수인 경우에 1월 2월 강의 들어가고 좀 어렵다 해가지고 아이고 어려워서 못하겠네. 이건 안 돼. 나한테 강의 들었던 고려대학교 그 내 제자인 친구가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 학생들이 교실에 가득 앉아 있으니까 겁이 났나 봐. 그래가지고 2주 나오고 나서 가버렸어.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그랬더니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대. 숨이 막혀서 죽지 마.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야 돼. 그래서 노량진에 학원에 와가지고 반드시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상당히 표정이 심각한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술형에 적합한 이론 강의. 쌍끌이라는 것이 있지 마. 쌍끌이. 완전히 교육평가원에 있는 출제자들을 다 죽이고 말 거야. 쌍끌이 작전. 그 다음에 교육 논술 스킬 배양하기. 개요 작성, 논점 파악, 논거 추출. 그 다음에 이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해줄 거예요. 세 번째, 기본수와 서브노트의 단권화 방법의 내면화. 기본서나 서브노트를 단권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계속 배우면서 해야 돼. 그다음에 서브노트가 나처럼 교육학처럼 서브노트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서브노트 교재가 만들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그리고 전공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친구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서브노트를 같이 만드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 그다음에 네 번째, 스터디 활성화 권장. 아까쯤 이야기했고, 실전 모의고사, 실전 능력 함양, 상담을 통한 조력. 1년 동안 희로애락의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 항상 잘 나갈 때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항상 빨리빨리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 나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여러분한테 학습에 도움을 줘. 적은 노력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해줄 거예요. 자신 있어. 3번의 교육학 논술 강의 선택에서는 초수인 경우는 1월부터 4월 중에서 가능하면 4개월 정도를 연속으로 듣기를 나는 권해. 왜 그러냐면 1월, 2월 하면은 이제 그 2개월 코스로 한번 강의 듣잖아요. 강의를 듣는데 매 시간마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게 돼.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해버리고 전체적으로 잘 틀을 잡지를 못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안 해버려. 공부를 안 해버리면 그냥 그런 게 있다 했던 것이 그냥 다 사그라져 버려. 근데 연속으로 다시 한번 강의를 듣게 된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앞부분 공부할 때도 옛날에 공부했던 것이 함께 생각이 나요. 함께 생각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다른 강의 들으면서 학생들을 그 관찰하고 연구했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월 8월부터는 이제 문제집을 풀게 되고 9월부터는 모의고사를 봐. 그래서 7월 8월부터 이렇게 들어도 될 것 같고, 재수 이상은 1월부터 6월 중에서 한 2개월 정도만 들어도 되고 7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거의 논술 스킬이 다 함양돼 있으니까 여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2016학년도 거기 연간 강의 계획인데 그중에 특히 그 1단계에 보면은 이제 1월, 2월 달 하는 것이 1단계예요. 그다음에 3월 2단계는 3, 4월, 5, 6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월, 4월, 5, 6월은 비슷해. 그다음에 7, 8월은 이제 이론과 문제를 함께 하고 4단계에서는 모의고사만 봐.
근데 이제 1단계에서는 주로 무엇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냐면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죠. 이론을 중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영역별 핵심 개념의 이해 암기, 그다음에 주1의 실전 모의고사, 그다음에 첨삭을 다 여러분 걷어가지고 피드백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스파르타식으로 하기도 해. 그래서 오후에는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이해 점검 피드백을 하게 돼.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했던 것을 반드시, 그러니까 내 강의에 기본적인 이론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 점검 자료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해 점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암기 자료를 말해. 반드시 암기해야 될 자료를 여러분한테 주어. 그럼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돼. 암기. 그리고 이해 점검 테스트. 이것은 이제 오늘 줬잖아요. 그러면 내일 이것을 암기를 해가지고 그 구술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만 집에 가. 그래서 집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문 앞에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집에서 복습을 많이 한 사람은 빨리 애우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거기 남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번 검사 받다가 여기 한 줄로 쭉 서 있어. 이렇게 쭉 서 있다가 검사 받는데 틀린다. 그러면 다시 5칸 뒤로 가거나 아니면 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해야 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애워가지고 가야지. 이론 그대로 물어보진 않아. 이론에 대한 응용을 해보라든지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대충 해갖고 오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날 시험 보잖아. 월요일 화요일 끝나고 나서 화요일 문제를 실전 문제, 실제 모의고사와 비슷한 그 문제를 주어. 물론 배운 범위 내에서 주지.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픈북 상태로 논술 스킬은 첫날 가르쳐줘. 논술 스킬을 기본적인 것을 첫날 가르쳐주니까 그걸 적용해가지고 답안을 완성해야 돼. 완성해가지고 제출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첨삭을 해. 첨삭을 하고 물론 모범 답안은 이전에 내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걸 복사해가지고 같이 함께 나눠줘. 그리고 제일 형편없는 답안, 우리들한테 반성을 하게 하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 답안, 이것도 가끔 선정한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동의를 구해. 내가 이런 답안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먼저 강의 첫날 물어봐. 그래갖고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복사를 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번 복사하면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멘붕 상태에 빠져가지고 강의고 지랄이고 임용고시고 다 포기할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안 해. 가능하면 안 하는데 어떤 친구는 거기다 저를 반문교사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답안을 못 쓴 게 아니고 잘 썼어. 근데 반문교사를 뽑힐 수가 없지. 잘 써놓고 반문교사를 뽑아주세요? 그건 안 되지. 그래갖고 주로 이걸 선정을 해. 우수교사. 나도 이걸 많이 뽑아주고 싶어. 많이 뽑아가지고 잘못된 사람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에 빠질까봐 가능하면 이걸 자제하고 주로 내가 답안 주고 우수 학생들을 선정해갖고 복사해서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하고, 이것을 월요일날 다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그래서 1월, 2월 정도 들으면 여러분이 논술 스킬을 거의 빨리 터득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강의 내용, 아까 이야기 실전 모의고사 피드백하고 스파르타 한다겠죠. 2단계에서는 그 1월, 2월 달에 서브노트를 이제 오후에 시간을 잡아가지고 서브노트 특강을 한번 쭉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정리를 한번 해주게 돼.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해준다고. 복습의 효과를 노리고 서브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3월, 4월이나 5월, 6월 달에는 이론 강의와 함께 그 교육학 이론 심화, 아까 말 쌍끌이 교재를 추가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쌍끌이 속에는 주관식 전공과 관련해서 필요한 이론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 6월 달 3월, 4월, 5, 6월은 강의가 유사해.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중에서 한 번만 들으면 돼. 그다음에 7, 8월 달에는 교육학 논술의 핵심, 작년에는 139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159제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150제 가지고 그 이론 강의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4단계에서 실전 모의고사 종일반. 이것은 마지막 월요일 하루밖에 안 해. 수업을 월요일 하루밖에 안 해.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는 시험 문제를 2번 시험을 보고 해설하고 우수답안, 모범답안을 거기서 나눠줘. 그리고 오후에는 이론 이해 점검하려고 그래. 작년에는 오전반, 오후반 나눴는데 이제 안 해. 그냥 오후에는 이론 점검만 해. 이론 점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부터는 자기 전공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교육학은 이틀간 하지도 않아. 할 필요도 없고 이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까지 해서 나의 강의. 그 다음 마지막 쪽에 거기 보면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재 선정, 독서, 예습하기, 강의를 통한 내용의 체계와 평가를 통한 적용력 배양, 첨삭 및 피드백, 정교화와 복습, 단고나 끊임없이 이론서의 단고나 서브노트의 단고나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요. 그리고 단고나 서브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내가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 강의 설명의 강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